트럼프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한 달 사이 5%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인 반 이상이 트럼프 후보가 강한 입장인 불법 체류자 대량 추방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론과 판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해리스 후보 상승세로 봅니다.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가장 강한 지역으로 여겨졌던 조지아주에서 접전이라고 부를 만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현지 신문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CNBC가 경제 전문가들에게 여론조사를 한 결과 해리스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반대의 경우보다 7%포인트 많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이자율 인하 여부는 오늘 몇 %인지가 문제입니다. 오늘 이자율이 인하되면 당장 영향을 받는 자동차, 크레딧 카드, 모기지, 저축, 학자금 융자 등의 여러 변동 사항을 전해드립니다. 물론 모기지 융자 같은 경우는 당장 모든 분들이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정치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그러나 연준이 정치로부터 독립적이라는 게 정치도 연준으로부터 독립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난 20년 사이 가장 높았던 이자율을 내리고 올해 안에 분명히 추가 인하가 있을 것은 분명하고 정치 공세에 따를 것이라는 것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례 없는 페이저 공격에 이어서 비퍼 공격입니다. 삐삐 공격입니다. 워키토키도 공격을 했습니다. 이란이 지지하는 레바논 민병대 헤즈볼라 멤버들이 차고 다니는 페이저를 원격 폭발시켰는데 워키토키 폭발까지 다 합쳐서 지금 사상자가 4,000명이 넘습니다. 칸쿤에 갈 땐 노트북과 태블릿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세요. 아니면 기기값의 19%에 달하는 벌금을 내거나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USA 투데이가 여행객이 잘 모르는 멕시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미국 방송은요 전부 이란이 공격한 그 레바논 헤즈볼라의 워키토키 공격, 참 워키토키다 페이저다 우리가 쓰지 않기 시작한 지 오래됐죠. 그런데 헤즈볼라는 왜 그런 기기를 쓰는가?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이 문제는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을 기준으로 할 때 지금 미국 조기 투표가 시작된 지역도 있지만 투표 날이 4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저는 여론과 판세가 딱히 이 후보에게 유리하다 안 하다 할 때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숫자를 많이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게 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의 기준으로만 뉴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 하시니까 오늘은 좀 그 여론과 판세 이런 것들을 앞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갤럽이 여론조사 기구 가운데서 가장 평이하죠. 그리고 보수적인 여론조사 기구죠. 트럼프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지난 한 달 사이에 5%포인트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9월 달에 조사를 해봤을 때요. 그래서 반등한 거예요. 8월 달에 조금 내려갔다가 6월 달 수준으로 올라갔다. 호감도가. 그러면 바이든 후보가 사퇴하기 전까지. 그래서 현재의 호감도는 46%. 8월 달에는 41%였겠죠. 그에 비해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해리스 후보에 대한 호감도는 최근에 줄어들었답니다. 47%에서 44%로. 그러니까 해리스보다 갤럽에 따르면은 트럼프에 대한 호감도가 2%포인트 높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호감도도 오히려 트럼프 후보가 조금 유리합니다. 트럼프에 대한 비호감도 53%, 해리스에 대한 비호감도 54%. 무당파 사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무당파 사이에서는 비호감도가 트럼프 후보나 해리스 후보나 다 높아서 오히려 그리고 무당파 사이에서도요. 트럼프 후보가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 호감도가 높습니다. 44% 대 35%, 9%포인트 무당파 사이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높은 거죠. 당연히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지지 기반의 화끈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약간 바뀌었어요. 오히려 민주당에서의 전폭적인 해리스 지지가 더 강합니다. 94%.
그리고 공화당에서 트럼프 지지 91%. 이건 당내에서는 한때 트럼프 후보가 인기가 높았을 때 막 98%, 99%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점은 이렇게 되고 부통령 후보 뭐 별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아직 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해리스 대통령 후보도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JD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저 모르겠는데요. 의견 없음 17%. 팀 월즈 민주당 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의견 없음이 19%입니다. 근데 의견 없음보다 더 중요한 건 호감도와 비호감도잖아요. 벤스 후보가 팀 월즈 후보보다 비호감도는 높고 호감도는 낮습니다. 47% 비호감, 36% 호감. 그에 비해서 팀 월즈 후보는 호감이 41, 비호감이 비슷하네요. 40%. 그러나 벤스 후보가 호감 47, 비호감 36인 것에 비하면 부통령 후보는 훨씬 이 팀 월즈 쪽으로 사람들이 좀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이 같은 조사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갤럽은 트럼프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막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같은 것을 질문을 하면 더 힐과 디시전 데스크, 더 힐은 결코 뭐 민주당에 좋은 이 여론조사를 내는 그런 그 매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는 호감도가 44.1%, 비호감도가 53.3%. 해리스 후보는 호감도가 이 가치 호감도를 물어봤는데 갤럽에서는 훨씬 뒤졌지만 더 힐이나 디시전 데스크 그 HQ 헤드쿼터의 조사에 따르면 49%로 오히려 반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 나올 때마다 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이건 갤럽과 정확하게 반대가 되잖아요. 호감도 49%로 트럼프보다 5%포인트 이건 많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냥 아직도 좀 이렇게 뭐 확실하게 어떤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1,007명을 대상으로 해서 9월 3일부터 15일까지 지난 주말까지 했군요. 오차범위 4%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건요. 입소스도 많이 여론조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트럼프 후보가 지금 제일 강한 것은 이민, 국경. 해리스 후보가 강한 것은 낙태 이런 이슈가 되겠죠. 민주당을 포함을 해서 민주당도 4분의 1이나 25%나 불법 체류자는 대량으로 추방해야지 되는 게 맞아. 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겁니다. 54% 전체적으로요. 공화당은요 86%가 대량 추방해야지. 무당파는 58%, 민주당 25%가 강하게 또는 어느 정도 대량 추방한다는 트럼프 후보의 공약을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59%의 유권자가 저 그 이슈 너무 관심이 있어요. 아주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이민 문제를 39%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입소스 여론조사 결과 답변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은 오늘 이자율 발표 나오고 또 뭔가 의견이 출렁일 겁니다. 그래서 이 입소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갤럽과는 또 반대예요. 호감이 해리스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더 높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호감도 38%, 해리스 45%. 이건 더 높네요. 해리스가 7%포인트 트럼프 후보에 비해서 호의적인 이 호감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민을 더 잘 처리할 사람은 누군가. 이게 항상 같은 여론조사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44% 대 34%, 10% 차이가 납니다. 이 불법 체류자들 빨리 다 추방해야지 돼.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럼 그걸 누가 잘 처리할 거야? 하면 10%포인트 차이로 트럼프가 잘할 것이다 하는 거. 그리고 또 다른 12% 정도는 누가 된들 그게 되겠어? 뭐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이 있어야지 그게 결정이 된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 이게 맞는 거죠. 맞는 의견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JD 벤스 부통령 후보가 어제도 또 역시 그 오하이오주의 그 IT 이민자를 공격하는 이런 문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트럼프 캠프 측에서는 벤스 후보야 욕을 먹건 말건 그 벤스 후보가 열심히 뭐 어택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역할을 하는 어택덕 역할을 너무 그냥 물어뜯는 개 역할을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만족스러워한다는 거죠. 이민 이 이슈에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이 입소스 여론조사 결과는 스크립트 뉴스와 같이 한 겁니다. 성인 1027명을 대상으로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오차 범위는 3.6%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죠.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을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께 자주 그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이 뭐 조지아주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애틀란타를 넘어서 보고 계시는 신문이니까는요. 자체 여론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 그냥 무작위 유권자가 아니라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여론조사한 결과가 이게 그 트럼프 후보가 앞서기는 했습니다. 47% 대 44%, 3%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동률이다. 아니면 트럼프가 1% 앞선다. 어떤 데는 해리스가 1% 앞선다 하는 여론까지 나오는데 이건 현지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니까 조금 더 이제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조지아주 피치 스테이트의 유권자의 7%가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추세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를 결정을 할 것인가. 지금 3%포인트 차이로 트럼프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7%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결정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뭐 제3당 후보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1%도 안 나오니까 별로 신경 쓸 것 없고요. 또 중요한 것은 흑인 유권자의 12%가 아직 누구를 지지할지 결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바이든 후보가 물러나기 전과 비교라면 그때는 트럼프 후보가 51% 대 46%로 이겼습니다. 5% 차이로 이겼는데 지금 3%밖에 안 나왔으면 이게 8% 격차가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따라잡았다는 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잖아요. 3%로 줄였다는 얘기가 되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 트럼프 후보는 아주 조지아주의 공화당에서 굉장히 강한 지지를 받고 있고요. 공화당 또 백인, 조지아주의 백인 여성이 또 중요하죠. 왜냐하면 흑인 남성들이 많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니까 이 카멜라 해리스가 백인 여성의 표를 받아서 이걸 상쇄시켜야지 되는데 백인 여성도 뭐 60% 이상, 65세 이상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후보를 많이 지지합니다. 제가 최근에 조지아주에서 이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저에게 이제 연락을 해 주시는데요. 아니에요. 그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뭐 자동차에 트럼프 스티커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추세로 약간 이제 해리스 쪽으로 간다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무소속 유권자들 사이에서잖아요. 아무래도 무소속 유권자들이 마음을 결정하지 않았을 이런 그게 크기 때문에 이게요. 해리스에 대한 지지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네요. 무당파 유권자들 사이에 대한 지지율은 두 사람이 50.4% 대 34.1%면 이건 거의 16%나 많다는 얘기잖아요. 이 해리스 후보가. 그리고 아무래도 무당파들이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가 그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도 3%포인트 차이라고 했지만 48일 남은 이 시점에 추세 자체가 꺾이거나 다시 내려가지 않는다면 이 추세로 나가면 해리스가 오히려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흑인 유권자의 12%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는요. 아무튼 그리고 조지아주 유권자들에게 그럼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이게요, 후보들이 하는 말을 어떤 때는 많은 분들께서 내 입장에서만 들으시는데 내 입장 소용없습니다. 이 내 입장에 내가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살고 계시지 않는 분이라면 이 다 후보들은 지금 뭘 보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7군데 경합주의 유권자를 겨냥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겠죠.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문제는 경제야. 그 경제 가운데서도 인플레이션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펜실베니아에서도 조지아주에서도. 역시 조지아주도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제일 걱정이에요. 27%. 그리고 18%는 민주주의 보존. 경제를 따로 했네요. 따로 15%는 경제. 그러면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27%, 경제 15% 하면 문제는 경제야가 맞네요. 그러면 뭐 합치면 43%. 경제가 거의 반에는 못 미치지만 그 정도로 중요한 이슈라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뒷부분에 전해드리겠지만 오늘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이자율 내리자마자 공화당의 공격이 시작될 겁니다. 민주당 대통령 당선시키려고 도움 주려고 이자율을 지금 내렸다는 뭐 이런 얘기고요. 아무튼 이게 이제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의 여론조사 결과고요. 그리고 또 뭐 그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조지아주의 그 유니버시티요. 에서 국제관계 대학원이 9월 9일부터 15일까지 10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고 오차 범위는 3.1%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마디로 종합을 하자면 이런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을 통계를 보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538은 지금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이미지 변신을 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어제 이제 이 내용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카멜라 해리스가 그냥 부통령이었었을 때는 그 지지도가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17%였거든요. 역사상 가장 인기가 없는 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이 마이너스를 지금 완전히 플러스로 돌렸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538의 그 선거 모델에 따르면 538입니다. 100번 정도를 돌려보면 61번 해리스 후보가 선거에서 이길 것이다. 트럼프 후보가 39번 이길 것이다. 지금 이제 이렇게 538은 못 보는 거고요. 이코노미스트의 여론조사 평균에 따라도 역시 그 해리스 후보가 이긴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의 평균 조사는 지금 경합주보다는 전국 모델을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말씀 특별히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네이트 실버 같은 경우 이 선거 전문가죠. 이 사람은 뭐 50대 50 이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이오와주 같은 공화당주에서도 해리스가 트럼프를 47대 43으로 앞섰고 그리고 이제 무슨 뭐 그것도 6월 달에는 트럼프가 18%포인트나 앞섰는데 또 엘라스카 말씀도 드렸잖아요. 60년대 이후에 민주당 뭐 대통령을 선출한 적이 없는 엘라스카에서도 지금 격차가 거의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는 하지만 해리스에게 상승세이고 유리한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붙습니다. 해리스가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와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높았다 할지라도 경합주에서 비슷하거나 내려갔었잖아요. 이걸 이제 끌어올렸다는 것이지 사실은 2016년도와 2020년도에 힐러리 클린턴과 조 바이든이 트럼프 후보와 대결을 할 때 그때 딱 이 시점이요. 선거 48일 남겨둔 이 시점에 힐러리 클린턴이나 조 바이든이 받고 있었던 그 지지율만큼은 아직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해리스 후보가 이길 것 같아라는 말을 아무도 그 전문가가 확실하게는 하지 못하고 통계만 그냥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CNBC가 연방 뭐 여러 무슨 뭐 예를 들어서 펀드 매니저라든가 경제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27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겠죠.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했더니 응답자의 48%가 카멜라 해리스, 41%가 트럼프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해리스 당선을 예상하고 있는 사람이 경제 전문가 사이에서는 7% 높은 거잖아요. 7월 말 설문조사를 보면은 7월 말은 바이든이 사퇴하기 이제 며칠 만입니다. 7월 21일에 사퇴했으니까 그때는 50%가 같은 여론조사인데도 여론을 경제 전문가들 50%가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 해리스가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은 37%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해리스가 이길 것이다가 이렇게 왔다는 거. 그리고 그러면 항상 똑같은 여론조사의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바이든이 사퇴하기 전에는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 48%, 바이든이 이길 것이다 35%, 그리고 그 당시에는 17% 정도는 확신이 없음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 이제 그 해리스가 뭐 본인의 마이너스 여론도 높이고 등등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9월 달에 조사를 한 거거든요. 해리스 후보가 그 지금 경합주를 상대로 해서 주택 보조금이라든가 뭐 세금 공제,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 자녀 양육 이런 거 내놓으니까 자녀 양육에 대한 보조 같은 거 내놓으니까 트럼프 후보도 어제 당장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바가지 요금 단속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그게 좀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인들은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에 비해서 트럼프 후보는 경제적인 이슈로 관세를 물게 하겠다. 뭐 관세로 뭐 자녀 양육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을 연결고리로 가져와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트럼프 시대의 어떤 기간 산업에 투자하는 것 같은 것을 없애버리겠다는 그 같은 공약을 내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 부자에 대한 세금을 줄이겠다는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maybe 지금 CNBC가 경제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었을 때 해리스가 내놓은 지금 방안 애매하고 모호하긴 하지만 그 방향이라도 내놓은 것이 조금 주요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뭐 이건 CNBC의 해석이고요. 그리고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는 게 조금 나을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제에 대해서는 그 불확실적인 면에 있어서나 안정감이나 이게 해리스 후보가 나을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답니다. 또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은 100% 독립성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42%만 독립성을 지켜줄 것이다. 지금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전문가들에 대한 여론조사는요, 후보 토론이 끝나고 나서 며칠 뒤인 이틀 뒤네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이제 27명의 아주 뭐 CNBC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보수 진보 다 이제 통합한 전문가들에게 물어본 그런 결과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전해드릴까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후원입니다. 오늘 융자나라에 문의 많이 가겠네요. 무슨 뭐 재융자에 관한 문의를 하실 수도 있고 홈에퀴리, 뭐 라인업 크레딧이라든가 등등 이자율 발표가 이제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불과 1시간 정도 있으면은 나오잖아요. 자, 잠시 뒤에 오늘 아주 중요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은 뭐 앞에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전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이스라엘이 그 레바논뿐만이 아니라 시리아에서도 페이저들이 막 터졌다고 하는데 그 사건은 이제 뒤에 전해드리겠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중요한 신문들의 탑 뉴스고 하나는 제가 그 가디언의 사이먼 그 티스달이라는 이 미국 관련 그 전문가가 쓴 칼럼을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그 후보가 이번에 그 2차 암살 시도에서 아무런 그 해를 입지 않은 게 너무나 그 다행이다. 여기에 대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지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무슨 일이 있었다면 정말 그 뭐 상상하시는 그대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분은 동시에 그제였던가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진다면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 정말 그 무정부 상태의 그 베큐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그 권력 공백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현상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암살 시도가 실패한 것은 정말 만약에 암살 시도가 성공을 했다면 트럼프 후보라는 사람이 숨지면 얼마나 가족적으로도 비극이고 여러 가지로 다 비극이잖아요.
정말 위험이었을 수 있다 하는데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어쩌면 그 뒤로는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때, 낙선될 때를 이렇게 예상을 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이번에 암살 시도에서 그 암살 시도를 하려고 했던 용의자의 뜻대로 됐다면, 그렇다면은 이건 그때부터 뭐 선거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무정부 사태가 되고 폭력이 난무하고, 이거 분명히 바이든과 해리스 후보가 기획을 한 거야,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고, 그리고 이제 외국 정부들이 트럼프의 그 암살 시도나 아니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이렇게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란 같은 경우는 좋아했을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지면은 좋아할 것이다. 그렇지만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김정은 이런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해리스 후보나 그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트럼프 후보의 약점을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지금 로라 루머라는 그 여성과 아직도 그 지금 시한폭탄처럼 위험합니다. 요즘 그 암살 시도 위협 때문에 사라졌지만, 그렇게 아첨하고 뭐 내 애인보다 트럼프가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트럼프 후보는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아첨당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아첨하는 사람에게 조종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얄팍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푸틴이라든가 시진핑이라든가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해가 되면은 굉장히 슬퍼할 거다. 그를 그리워할 거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안도감을,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대선에 당선되지 않는다면 그럴 것이고, 영국의 정치인들은 외국인 혐오라든가 적대적인 이런 것들이 또 영국까지 퍼지잖아요. 미국에서 막 외국인을 싫어하고 이민자들을 막 악마로 묘사하고 하는 것들이 그 나라까지 가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고 하는 것에 안도감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결국은 이제 트럼프 후보가 몰락한다면, 이번에 선거에서 지고 만다면 가장 크게 느낄 곳은 역시 이제 미국 국내죠. 국내에서 개표를 연기하자 뭐 이런 주장들 많이 헌법으로 뭐 거의 불가능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민주당을 계속 이제 걱정이에요. 민주당이 만약에 당선된다 할지라도 해리스 그 당선자로서는 걱정인 거고, 실패하면 실패했다는 것으로 걱정이고, 지금 미국은 어차피 지금 이 순간에는 누가 당선되느냐에만 포커스를 두고 가지만, 딱 11월 5일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트럼프가 당선돼도 걱정, 트럼프가 떨어져도 걱정, 사실은 all about 이 선거 자체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아니기 때문에 해리스를 지지하는 것이고 하는 이런 문제를 쭉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트럼프가 만약에 정말 그 당선이 되고 난다면은 뭐 음모론자들이라든가 여러 모든 그 폭력에 결국은 미국 사람들이 그냥 이제는 포기해야지 되겠네,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네 하고 이제 무릎을 꿇지 않을까, 이런 것들처럼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 플로리다주의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그제부터 이제 딱 그런 주장, 아니에요, 첫날부터 했어요. 첫날이 그제인가요? 일요일날 트럼프 후보가 그 암살 시도가 있었다. 그런데 뭐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 이랬을 때 그 플로리다의 주지사가 지금 연방 수사국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연방 법무국이. 이 사람을 연방 수사국의 수사라든가 연방 법무부의 수사를 믿지 못한다.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 플로리다주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투명하고 믿을 만한 수사를 하겠다. 용의자를 심각하고 직접적인 이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 이제 그쪽으로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자체가 왜 지금 연방수사국이 암살 시도를 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암살 시도 혐의로 기소하진 않았잖아요. 두 건의 다른 그 총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는데 그건 총을 발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총이 다 보였죠. 보였지만 발사하지 않았고 나중에 도망칠 때도 그 안에는 총이 없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복잡한 이런 그 총을 쏘지도 않았고 마지막에 체포됐을 때도
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용의자를 암살 시도 혐의로 기소를 한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항상 기소하는 측에서는 승산을 보고 하니까 그것도 본인의 승률이잖아요. 커리어니까. 그게 지금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물론 추가 기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내놨고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경우는 연방 수사 결과 못 믿겠어. 이 자체가요. 저 뉴스를 왜 또 들어야지 되지 하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계속 미국이 위험한 곳으로 간다는 신호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이 방송을 뭐 한국이나 어디 다른 곳에서 보고 듣고 계시더라도 여러분들과 연관이 있는 미국이 굉장히 불안한 시대로 접어드는 겁니다. 제가 이거 녹음까지 들려드리려다가 말기로 했는데 어제 저녁에 션 해니티의 그 뉴스를 보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이 론 디샌티스는 수사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우리가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션 해니티가 아주 차분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카멜라 해리스, 바이든 대통령 또 많은 정치인들이 트럼프가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한 얘기 여기저기 뭐 CNN부터 뭐 어디부터 어디 박스의 인터뷰까지 할 때마다 그 개인 정치인들이 트럼프가 민주주의의 위협이야라고 얘기하는 것을 딱 이렇게 전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시리즈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듣고 판단하세요. 그리고 그 말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플로리다에서 또 펜실베니아에서 버틀러에서 트럼프를 암살 시도를 해서 체포가 된 20살, 그리고 이번에 뭐 총은 쏘보지 못하고 체포가 된 58살의 하와이 주민, 이 두 사람은 민주당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션 해니티가 그걸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션 해니티 정도 되면 스태프들이 수십 명 이상입니다. 이거 써주는 사람만 하더라도, 기사를 써주는 사람만 하더라도 수십 명 이상 되는데 그걸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인들 분들 가운데서도 민주당이잖아. 민주당에 돈 기부했지 하는데 이 두 사람은요. 두 번째 사람은 플로리다 이 58살 이 사람은 무당파로 등록했고요. 물론 $140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민주당 뭐 투표를 독려하고 하는 그런 곳에 $140를 기부한 적이 있고, 지난번에 무슨 쿡순가 그렇죠. 20살의 그 용의자는 공화당으로 등록됐습니다. 등록된 공화당입니다. 그런데 션 해니티처럼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저런 텔레비전 진행자가 민주당이었다고, 그 두 사람이 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민주당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하니까 이런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션 해니티와 팍스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션 해니티가 하지 않은 얘기가 있죠. 그 사람들이 한 얘기는 낸시 펠로시나 누구나 다 몇 년 전부터 했었던 얘기인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예를 들어 직후라든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런 때에, 그때는 아마 사람들이 거의 전부 공화당에서도 이건 너무하다라고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그 시점이 언제냐? 왜 저 사람들이 저런 말을 했었어야지만 됐는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뒤집으려고 했고, 거짓 주장을,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도 계속했고, 의사당 폭동 사건, 이게 민주주의의 위협이다 말한 거, 앞뒤 설명은 하나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고, 이 두 명이 민주당원이다, 민주당원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션 해니티 같은 사람이 팍스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저는 그 미국에서 지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도 또 다행스러운 것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도 전화 통화를 했고요. 어머, 정말 아무 일 없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이렇게 얘기했고, 어제도 트럼프 후보도 열심히 해리스 후보를 공격은 하는데, 해리스 후보와 전화했다고, 이번 이 암살 미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전화 통화했는데 아주 나이스한 그런 좋은 통화였다. very nice call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경호국도 칭찬을 하고 했어요. 어제 이제 트럼프 후보는 그 세라 허카비 샌더스와 함께 알칸소 지금 주지사 타운홀 미팅 미시건에서 했는데, 미시건이니까 당연히 자동차가 이슈잖아요. 거기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은 일자리 다 없어진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동차 일자리와 또 뭐였었죠?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와 제조업 일자리는 완전히 다 파괴된다.
지로라고 했어요. 0이 된다. 일자리가 0이 된다. 그래서 나를 여러분들은 지지하셔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런저런 얘기를 한 것보다 뭐 선거철에 뭐 부풀리기 이런 것도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저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트럼프에 대해서는 그런 면에서 관대해진다니까요. 이 관대라는 것은 약간 그냥 풍자적인 그 단어였고요. 저는 이게 더 주목됐습니다. 어제 이제 말하다가 아프가니스탄 공군기지 이름이요. 바그람 공군기지를 엘라스카에 있는 북극 그 국립 야생 동물 보호구역, 내셔널 그 와일드라이프 보호구역과 혼돈을 해서 비슷하지도 않잖아요. 발음도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트럼프 후보가 이런 것을 혼돈을 하거든요. 그게 저는 더 주목이 됐고, 그리고 해리스 후보는 역시 어제 트럼프 후보가 지난번에 먼저 갔었던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저널리스트 협회에서 이제 질문도 받고 있는데 불편한 것은 이제 피해 가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임신 후반기의 낙태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이 연방 대법원이 낙태 권한을 빼앗아 가도록 판결한 것, 그 이전으로 돌리고 싶다 이런 얘기만 했고, 그리고 오하이오주의 스프링필드에서의 IT 이민자들이 뭐 뭐도 먹고 남의 걸 훔쳐서 애완동물을 먹고 하는 이렇게 하는 거,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이유다. 그리고 그전에도 트럼프 후보는 인종차별적인 비유를 너무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널리스트들과 얘기를 했고요. 뭐 당연히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 저널리스트 협회니까 인종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지난번에 트럼프가 나가서 얘기할 때도 나왔었고, 근데 JD 벤스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 권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민에 대해서 포커스를 받으려면 CNN 방송과 주말에 인터뷰에서. 그리고 뭐라고 어제 얘기했냐면요. 더 나아가서 다른 데서 위스콘신에 어디서 선거 유세를 했는데, 아니 팩트 체크는 언론이 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슈를 집중시킬 그럴 그 권리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어택더 역할을 아주 잘한다라고 트럼프 후보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 또 하나는 그 해리스 후보는 지금 흑인 남자들의 지지를 더 많이 가지고 와야지 되는 그런 것을 인정을 했고, 그러나 뭐 흑인 남성들이 꼭 내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나에게 투표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들에게 맞는 이제 이슈로 설득을 할 것이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퍼져서요. 가짜 뉴스 음모론 하면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입니다. 게다 대고 지금 러시아가 끼어들어와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발견한 것들이 있는데 2011년도에 정확하게 2011년도에 카멜라 해리스가 그 히덴런 뭐 도망치고 교통사고 내고 도망쳤다. 이걸 아주 진짜처럼요. 배우 비슷하게 배우 같은 사람을 기용을 해서 본인이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송국도 없어요. KBSF TV라고, SF 하면 샌프란시스코잖아요. 이런 방송국이 없어요. 그 비디오를 뭐 유튜브 같은 데 걸기 직전에 이렇게 가짜인 거예요. 완전 가짜 사이트에 가짜 뉴스 같은 걸 만들었는데 이게 막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벌써 300만 뷰 정도 되던데, 이 로이터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걸 발견을 해서 이제 로이터가 보도를 하면서 로이터가 워싱턴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에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면 답변 안 하죠. 전혀. 그리고는 이제 또 다른 해리스 후보의 지지자들이 트럼프 후보가 선거 유세를 할 때 막 트럼프 후보들을 가서 공격을 한대요. 이런 동영상들도 수백만 명이 보거든요. 이것도 이제 러시아에서. 그런데 지금 공화당이나 트럼프 측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해리스를 지지하잖아요. 그 조크한 거, 농담을 한 것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유권자들은 똑똑해야지 되고, 걱정되는 것은 아주 진실과 거짓이 완전히 뭐 구분이 애매모호하게 돼서 이게 미국이 점점 후져지는 거잖아요. 후진 나라 미국은 싫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입니다. 오늘의 미국이 끝난 뒤에 이제 탑 뉴스는 당연히 그 이자율 몇 퍼센트를 인하하느냐 그거잖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들 생활에 관계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이게 어쩌다가 있는 일이고 이번에는 정말 오랜만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동차 가격과 자동차 무슨 뭐 자동차 값은 지금 내려가고 있긴 하죠. 그리고 딜러십이 그래도 더 많이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 요즘에는 인센티브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할인도 많이 해주는데 이것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동차 그 융자는 보통 그 5년 국채 수익률에 따라서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뭐 연방준비제도 뭐 이런 그
이자율 이런 여부에 영향을 받죠. 그런데 뭐 자동차 우리가 뭐죠? 융자금 받을 때 보면 크레딧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얼만큼이나 회사에서 이 모델 세일하는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해서 딱히 이자율 하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겠죠. 크레딧 카드는 당연히 이제 연준 내 이자율 조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즉시 아닐 수도 있고 회사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이자율이 한 22.76% 정도 된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크레딧 카드도 뭐 여러 가지 리워드를 주는 프로그램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좀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 모기지는 뭐 2023년 2월 이후에는 이자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조금 내려간다고 해서 그게 뭐 집값이 높으니까 뭐 주택 시장에 어떤 큰 뭐 좀 안도감을 줄 수 있냐, 이건 아니고요. 30년 고정 모기지는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연준의 이자율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죠. 10년 그 채권에 따라서, 아니면 또 뭐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투자자의 반응이라든가 해서 특히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조금은 받지만 지난주에 6.35%, 현재는 6.2%인데요. 그런데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든가 그리고 변동금리이신 분들은 영향을 받게 되겠죠. 보통 이제 한 2개월 뒤부터 뭐 그 정도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세이빙 어카운트와 CD가 가장 실망하시겠죠. 은행에 내가 돈 넣으면 이자율이 높아야지 되는데 그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이제 그것도 은행에서, 자동차 회사에서 어떤 특정 뭐 이런 모델을 세일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은행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학자금 대출도 마찬가지라서 여기도 연방 대출이 있고, 그건 이제 연방은 대체적으로 오랜 동안 고정 이자율이잖아요. 모기지 30년 고정인 것처럼. 그러나 연방이 아니라 이제 일반 무슨 뭐 사립대학교의 뭐 여러 가지라든가 이건 좀 불확실한 카드이기도 하죠. 뭐 여기에 또 뭐 코사이너가 들어가고 등등 하면은 이게 변동 이자율처럼 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이자율을 일단 내리고 나면 미국이 계속 안정적이어야지 경제도 안정되고 마음도 편안하고 하는데, 분명히 독립적인 기관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연방준비제도가 정치로부터 독립적이라는 게, 정치도 연방준비제도로부터 독립적이라는 뜻은 또 아닙니다. 연방준비제도가요, 닉슨이 그 당시에 이자율에 대해서 압력을 해서 닉슨이 원하는 대로 이자율을 연준이 휘둘린 거예요. 그때 너무 뼈아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조정당하지 말아야지 하고 뼈아픈 입장을 지키고는 있어요.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20년 사이에 가장 높은 그 이자율을 지금 내리고 나면은 어느 쪽으로든지부터 정치 공세를 받게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이 끝이 아니라 추가 인하가 있을 가능성이 또 높잖아요. 11월 달에도 12월 달에도 해서 뭐 한 1.25% 정도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이렇게 선거를 몇 주일 앞두고 이자율을 내리는 것은 당연히 정치적인 논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과 해리스는 요즘 그 이자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는 이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민주당은 진즉에 더 많이 했어야지 하고, 공화당은 이게 뭐야, 왜 지금 내리는 거야,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중앙은행은 여러 가지를 겪은 결과, 정치적인 풍파를 겪은 결과 그런 것에 관여하지 않는 게 우리에게 좋다. 뭐 어차피 정권은 바뀌고 하니까는요. 뭐 그렇게 한다는데도 안 되는 거죠. 이거 선거 부스터용이야. 공화당은 분명히 이제 그러한 지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막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는데 참 여기에서 또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 하는 게 되겠네요. 아무튼 연방준비제도가 너무 이자율을 천천히 낮추면은 고용시장을 침체시키고, 이자율 여부를 결정할 때 인플레이션과 고용률, 잡마켓을 보잖아요. 그리고 또 뭐 아무튼 또 너무 높이면은 뭐 이게 또 다른 부작용이 있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연준이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런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믿고 맡기고 독립적으로 하라고 하고 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독립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분들의 판단도 사실은 완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게 추측을 해서 이번에 이만큼 내린다 올린다를 결정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사진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막 거리에 나와서 뭔가를 정리를 하는데 그 페이저를 쓴다는 것은 어떠한 그 과거를 의미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간판에 보면 헬스라인, 푸드 막 이런 게 있어서 참 대조가 된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멕시코 칸쿤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게 법이 집행이 안 돼서 그렇지 칸쿤에 갈 때 전자기기를 2개 이상 못 가지고 간답니다. 뭐 태블릿이거나 아니면 이 뭐죠? 노트북이거나 노트북 같은 경우도 비싼 경우도 많잖아요. 가격의 19%까지 벌금을 물게 하거나 압수하거나 이거 왜냐하면은 가지고 와서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요. 강혜신이었습니다.